민수의 집은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갑니다. 주방에서는 숙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70살이 넘은 나이에도 숙자는 가족들의 식사를 직접 챙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반찬 4가지에 따뜻한 국, 그리고 갓 지은 밥까지. 숙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여보, 아침 준비됐어요. 빨리 와서 드세요. 숙자가 남편 영호를 부르며 말합니다. 영호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다가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서둘러 손을 씻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영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그의 단정한 모습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이 없었지요. 민수랑 지연이는? 영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안 일어났나 봐요. 요즘 민수가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요. 숙자가 대답하며 식탁에 국을 올렸습니다. 이때 민수와 지연의 방문이 열리고 민수가 졸린 눈으로 나왔습니다. 35살의 민수는 IT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최근 프로젝트 마감으로 인해 자주 늦게 귀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숙자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잤니? 어서 와서 밥 먹어라. 민수가 씻으러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지연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33살의 지연은 민수의 아내로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에게 가볍게 고개만 숙이고는 바로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지요. 지연아, 어서 와서 밥 먹자. 숙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대답 없이 휴대폰만 보다가 마지못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숙자는 또다시 서운함을 느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죠. 식사 시간, 영호와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가끔 질문을 던지며 대화에 참여했고 지연은 식사만 하며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연은 아직도 이 가족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듯 했지요. 지연아, 오늘 회사 일은 어때? 숙자가 며느리에게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고개를 들고는 그냥 평소와 같아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어조에 식탁의 분위기가 잠시 얼어붙었죠. 민수는 아내의 태도를 눈치채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이 정말 맛있네요. 특히 이 멸치조림이 제 입맛에 딱이에요. 숙자는 아들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그릇만 씻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식구들의 그릇은 숙자가 치웠지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민수가 도우려 했지만 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준비해서 출근해라. 나는 할 일이 있어야 심심하지 않지. 민수가 출근한 후 영호는 아내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숙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이해해야죠. 하지만 영호는 아내의 눈에 맺힌 작은 슬픔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요. 우리 민수가 좋은 아들이니 걱정 말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연이도 변할 거요. 그날 오후 숙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지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연아, 잠시 이거 좀 도와줄래? 지연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요. 숙자는 한숨을 삼키며 혼자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지만 가족의 화합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수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옆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니 해외여행 사이트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지요. 여기 괌은 어때? 직항도 있고 이 시기에 날씨도 좋대. 민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괌 가면 스노클링도 할 수 있고 쇼핑도 실컷 할 수 있겠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숙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여행 계획 세우는 거니? 네,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휴가를 받게 되어서 지연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려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숙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정말 좋겠구나. 언제 가기로 했니? 다음 주 금요일에 출발해서 사흘 정도 있다 올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지연이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민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시어머니가 대화에 끼어든 것이 내심 불편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화면을 돌려 숙자가 보지 못하게 했지요. 다음 날부터 민수와 지연의 집은 여행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숙자는 두 사람의 여행을 돕고 싶은 마음에 여행용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오기도 하고 챙겨갈 약을 준비하기도 했지요. 지연아, 해외에 가면 배앓이 할 수도 있으니 이 약 꼭 가져가. 숙자가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시선도 주지 않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숙자의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래, 너희가 잘 알겠지라고 말했지요. 여행 출발 전날 집안은 더욱 분주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마지막 업무를 처리하느라 늦게 귀가했고 지연은 짐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숙자는 두 사람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여행 가방에 간식거리도 챙겨주려 했지요. 지연아, 이거 비행기에서 먹을 간식 좀 넣어둘까? 숙자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짐을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했지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긴 비행이니까 뭐라도 챙겨가야. 지연은 갑자기 짐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저희가 애도 아니고. 숙자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연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당황한 것이지요. 나는 그저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섭이고 참견이에요. 지연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숨이 막혀요. 당신들과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그 순간 지연은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진짜 짜증나. 엑스발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방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나온 쌍욕의 숙자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숙자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지연은 민수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해서 짜증났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버지 영호가 숙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숙자는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고 영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숙자는 고개만 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어머니에게 쌍욕을 했다.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자식에게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지연에게로 돌아가 상황을 물었지요. 지연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자신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안해요. 내일 아침에 사과할게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부모님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정말 미안하대요. 내일 사과한다고. 하지만 숙자의 눈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민수야, 너희는 여행 잘 다녀오거라. 우리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민수는 부모님의 방을 나오며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돌아가 왜 그랬어? 라고 물었지만 지연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의 여행을 위해 쌓인 피로를 풀어야 한다는 핑계로요. 이튿날 아침 민수와 지연의 집은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여권과 항공권을 챙기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숙자는 평소보다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부어 있었지만 아들의 여행을 위해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아침 먹고 가렴. 숙자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눈이 부은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숙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너희 즐겁게 다녀오기만 해. 지연은 식탁에 앉으며 어제의 일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숙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휴대폰만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에 영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지요. 여보, 우리도 식사합시다. 영호가 아내를 부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은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숙자와 영호는 억지로 평온한 척했지요. 민수만이 분위기를 풀려고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체크인하고 첫날은 호텔에서 쉬었다가 다음 날부터 관광할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와 지연은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그들은 시부모와 인사를 나눴지요. 다녀오겠습니다. 민수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숙자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다녀와라. 조심하고. 영호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에게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여 주었지요. 택시가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숙자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호가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지요. 괜찮소? 영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숙자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영호는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봤소. 숙자가 의아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나가는 거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여보. 숙자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영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내가 잠을 이루지 못했소. 우리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계속 생각했지. 그리고 결심했소. 이제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숙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밤새 비슷한 생각을 했었지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소. 아니, 해야만 하오. 영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민수에게 집도 주고 재산도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요.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소. 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겠소. 민수와 지연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해. 영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호는 변호사를 찾아가 재산 정리에 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과 토지, 주식, 예금 등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과 절차를 논의했지요. 변호사는 놀라워했지만 영호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고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민수 씨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금매로 내놓으면 빨리 팔릴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도 3일 안에 정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영호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숙자에게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숙자는 남편의 말을 묵묵히 들었지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평생 모은 재산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숙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 내뱉은 욕설이 다시 귓가에 울렸지요. 그 순간의 모욕감과 배신감이 다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합시다. 숙자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요. 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작은 집을 수리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거요. 더 이상의 모욕은 없을 거요. 그날 밤 영호와 숙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지요. 복수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들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영호와 숙자는 비밀리에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 집을 금매로 내놓았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없는 3일 동안 그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요. 아침 일찍 영호와 숙자는 부동산 중개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두 노인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보금자리를 떠나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확고했지요. 김 부장님, 저희 집을 빨리 팔고 싶습니다. 영호가 부동산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놀란 표정으로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 동네에서 살기 좋다고 하셨잖아요. 사정이 생겼습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게 해도 좋으니 빨리 팔리는 게 중요합니다. 영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세보다 1억 정도 낮게 내놓으면 금방 팔릴 겁니다. 이 위치와 상태라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숙자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물었습니다. 언제쯤 팔릴까요? 운이 좋으면 오늘 중에도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김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영호와 숙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부동산 중개소를 나온 두 사람은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예금, 계좌와 주식 계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은행 직원들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갑자기 모든 계좌를 해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행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숙자가 답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요.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2시간 후 영호와 숙자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한 통장을 손에 쥐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집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부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운이 좋으세요. 방금 손님이 오셔서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내일 계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계약하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영호가 숙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집 계약이 된대요. 이제 우리 짐을 정리해야겠소.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오랜 세월 함께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첩, 기념품, 옷가지들. 평생을 함께한 추억들이 손끝을 스쳐 지나갔지요. 숙자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도 다 버려야 할까요? 영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두고 가자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해야 하니까. 숙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내 닦아냈지요.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들은 밤늦게까지 짐을 정리했습니다. 5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 중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 2개의 트렁크에 담았지요. 나머지는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와 숙자는 김 부장과 함께 새로운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받는 과정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3일의 시간이 남았지요. 민수와 지연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김 부장이 계약을 마치고 물었습니다. 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20년 동안 가꾸어온 정원의 꽃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요. 그는 천천히 걸으며 각 꽃과 나무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아쉽네요. 뒤에서 다가온 숙자가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고향에서 새로운 정원을 가꿀 수 있을 거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짐을 꾸리고 민수에게 남길 편지를 쓰는 일뿐이었지요. 영호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지요. 민수에게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도 인간이다. 우리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편지를 쓰는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숙자는 옆에서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괜찮아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숙자가 위로했습니다. 영호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요. 그날 저녁 영호와 숙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빈 벽에 걸려있던 액자들의 흔적, 가구가 있던 자리의 흔적들. 그들의 삶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네요. 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내일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요. 두 사람은 빈 거실에 이불을 펴고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연의 쌍욕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욕감은 시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지요. 여보,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요? 숙자가 어둠 속에서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것뿐이요. 그것이 극단적인 일인가? 숙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남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지요. 그들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의 모욕은 없어야 했지요. 이른 아침 영호와 숙자는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두 개의 트렁크에 평생을 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볍게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택시는 9시에 온다고 했으니 아직 1시간 정도 남았네요. 숙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집 한 바퀴 돌아볼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집 안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시작해 주방, 민수의 방, 그들의 방까지. 각 공간에는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처음 걸음마를 배운 거실, 가족 식사를 함께했던 식탁, 민수가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던 그의 당. 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요? 영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서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소.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지요. 지연의 모욕적인 말은 시간이 지나도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는 어디에 둘까요? 숙자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식탁 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두자오. 민수가 돌아오면 바로 볼 수 있을 거요. 두 사람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흰 봉투 안에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집 열쇠가 들어 있었지요. 이제 집은 공식적으로 새 주인의 것이었지만 민수와 지연이 돌아올 때까지 열쇠를 맡아 달라고 부탁해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숙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9시 정각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트렁크를 싣는 동안 영호와 숙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담긴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지요.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로 가주세요.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고향행 버스표를 구매했습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로 가는 버스는 11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지요.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숙자가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지. 두 사람은 버스를 기다리며 간단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모든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홀가분함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른 영호와 숙자는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오르자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과거와 상처가 함께 사라져가고 있었지요. 아직도 민수가 걱정되나요? 영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숙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걱정은 돼요. 하지만 민수는 이제 어른이에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되었죠. 영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요. 버스는 오후 내내 달렸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들판이 창밖으로 펼쳐졌지요. 숙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점점 고향에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은 아직 그대로 있을까요? 숙자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에 지붕을 고치고 창문도 새로 달았으니 살만할 거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소?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지요. 오랜만에 돌아가는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 그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녁 6시 버스는 마침내 고향 마을의 작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영우와 숙자는 트렁크를 들고 내렸습니다. 마을은 30년 전보다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이제 어떻게 가지? 숙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주변을 살피다가 택시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택시가 있네. 타고 가자오. 택시를 타고 20분을 달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오래된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낡았지만 마당은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었지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랜 시간 비어있던 집 특유의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청소할 일이 많겠네요. 숙자가 말했습니다.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 집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우리만의 공간. 두 사람은 짐을 내려놓고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2개와 부엌, 작은 거실로 이루어진 소박한 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했지요. 영호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였고 숙자는 먼지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정리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하자오. 영호가 제안했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피곤하니 쉬어야겠어요. 그들은 근처 슈퍼에서 간단한 식료품을 사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집에서 먹는 저녁 식사는 소박했지만 마음이 편안했지요. 서울에 있는 것보다 공기가 좋네요. 숙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는 마음도 더 편안해질 거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방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모든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홀가분함이었지요.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숙자가 어둠 속에서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어야겠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봐야 하고. 숙자는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지금쯤 집에 돌아왔을까요? 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아들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았지요. 아마도 그렇겠지. 우리가 남긴 편지를 읽고 있을지도 모르겠소. 숙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영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옳은 일을 했소. 단지 우리의 존엄을 지킨 것뿐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두고 온 과거와 아들에 대한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민수와 지연은 3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괌에서의 시간은 행복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것도 반가웠지요.
특히 민수는 어머니의 얼굴이 걱정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지요.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어머니께 사과해야 해. 민수가 택시 안에서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너무 심했어. 정말 미안해.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 앞에 주차되어 있어야 할 아버지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한 민수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민수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지요. 민수와 지연은 짐을 현관에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자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지요. 텔레비전이 사라졌고 소파도 탁자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도 모두 사라졌지요. 뭐지? 지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은 열려 있었고 부모님의 옷가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요. 침대와 서랍장도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민수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식탁 위에 놓인 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 민수는 서둘러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열쇠가 들어 있었지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에게. 민수가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도 인간이다. 우리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지난 시간 동안 너의 아내 지연이 우리에게 보인 태도는 우리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마지막 날 밤 그녀가 내뱉은 말은 우리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모욕이었다. 우리는 많은 생각 끝에 결정했다. 이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이 집은 이미 팔렸고 새 주인은 다음 주에 이사 올 예정이다. 열쇠는 그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선택한 삶의 동반자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가정에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을 줄 수 없다. 우리를 찾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언젠가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아버지, 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지연은 충격에 말을 잃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민수는 다시 일어나 집안을 뛰어다니며 부모님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가 없다는 메시지만 들렸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소파가 있던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민수는 현관으로 나가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지요. 아, 민수 씨, 여행 잘 다녀왔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저기, 혹시 우리 부모님 보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틀 전에 이사 가시던데요.
택시 타고 가시더라고요. 집도 팔렸다면서요? 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세요? 글쎄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신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부모님의 고향이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인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주소는 기억나지 않았지요. 어렸을 때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게 2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지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지연아, 넌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어머니께 그런 욕을.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스트레스 때문에 순간 화가 나서.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집도 없고 부모님도 연락이 안 되고. 두 사람은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남아있는 유일한 가구는 그들의 침대뿐이었지요.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걱정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부모님의 고향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주소록을 뒤지고 친척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지요. 기억이 나는 게 있어. 민수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구룡마을이라고 하셨어. 그게 마을 이름인 것 같아. 지연은 희망을 품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여기 있어. 경상남도에 구룡마을이 있네.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 거기야. 그럼 지금 당장 가보자.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새 주인이 곧 이사올 집에서 나와야 했지요. 그들은 필요한 것만 챙겨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을 꼭 찾아서 사과할 거야. 지연이 버스에 오르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거야. 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지요.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부모님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항상 곁에 계실 거라 생각했기에 그들의 감정과 존엄성을 간과했던 것이지요. 꼭 찾을 거야. 민수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경상남도의 작은 터미널에 도착한 민수와 지연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시와는 다른 고요함이 터미널을 감싸고 있었지요. 오후 3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두 사람은 구룡마을로 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구룡마을까지 어떻게 가나요? 민수가 터미널 안내소에 물었습니다. 안내소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구룡마을이요? 그곳은 버스가 잘 안 다녀요. 택시를 타셔야 할 겁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연에게 돌아왔습니다. 택시 타고 가야 한대. 두 사람은 터미널 앞에 서 있는 택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고 물었지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구룡마을로 가야 합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구룡마을이요? 거기는 꽤 멀고 외진 곳인데 거기서 누굴 아세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최근에 그곳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택시기사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 혹시 최근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노부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3일 전에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부모님이세요. 어디에 사시는지 아세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옛날 최 선생님 댁에 다시 들어가셨더라고요. 마을에서는 꽤 유명한 집이에요. 선생님 댁이라고 다들 불렀거든요. 민수와 지연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두 사람은 구룡마을을 향해 출발했지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점점 더 시골 마을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농가 밭, 그리고 넓게 펼쳐진 산들이 시야에 들어왔지요. 여기가 제 어린 시절에 몇 번 왔던 곳인데 민수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아. 택시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 마침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몇십 채의 집이 모여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택시기사는 마을 입구에서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오른쪽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집이에요. 지붕이 파란 집. 기사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그 집을 기억해냈지요. 어릴 적 여름 방학에 할머니를 뵈러 왔을 때 머물었던 그 집이었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멈추자 민수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되었지요. 지연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기를 내자.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려 천천히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새로 심은 듯한 화초들이 보였고 집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숙자가 나타났지요. 누구? 숙자의 말은 민수와 지연을 보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요.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숙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민수가 재빨리 손을 뻗어 막았지요. 어머니, 제발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민수가 왔어요. 곧 영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단호함이 서려 있었지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니? 영우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편지 받고 너무 놀라서 꼭 찾아뵙고 싶었어요. 영우와 숙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요. 잠시 후 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너라. 영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아름다운 산 풍경이 보였지요. 앉아라. 영우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자리에 앉자 숙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도 준비할게요.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고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숙자가 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찻잔을 놓고 자리에 앉았지요. 그제야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갑자기 그렇게 가셔서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실 거예요. 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내 아내가 한 말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느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숙자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너 같은 사람은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 우리를 그렇게 모욕하고도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제발 민수에게는 화내지 말아주세요. 이건 다 제 잘못이에요.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지연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저도 중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단순한 말다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존엄성이 무너진 거야. 70이 넘은 나이에 자식에게 쌍욕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재산도. 영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재산이다.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은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너희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 민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지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숙자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조용히 살 거야. 너희와는 연을 끊으려고 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민수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지연이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영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은 실수가 아니다. 그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지.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절망감에 휩싸였지요. 그들이 기대했던 용서와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는 삶을 살 거야. 숙자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이제 돌아가라.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영호와 숙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심은 확고했지요. 민수와 지연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저희 나갈게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숙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돌아보자 숙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는 항상 우리 아들이야.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란다.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연과 함께 집을 나섰지요. 집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고 마을은 점점 어둠에 잠기고 있었지요. 이제 어떻게 해?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터미널로 돌아가자. 서울로 가서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마을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석양이 산 너머로 저물고 있었지요. 그것은 마치 그들의 가족 관계가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구룡마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우와 숙자는 마당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지요. 요즘 밤에는 좀 쌀쌀하네요. 숙자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겨울이 오는가 봐요. 내일 장에 가서 겨울 옷을 좀 사와야겠어요. 두 사람의 일상은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소박한 생활이었지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할머니네 가기로 했지요? 영우가 물었습니다. 숙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김치 담그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이 마을에서 제 김치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좋아졌습니다. 영호가 예전에 이 마을의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존경했지요. 숙자 역시 따뜻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제 이장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요? 숙자가 문득 물었습니다. 영호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을 도서관 이야기 말이요? 네, 그거요. 선생님이셨으니 도서관 운영을 도와달라고 하셨잖아요. 숙자가 말했습니다. 영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은퇴했다고 완전히 쉬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지요. 숙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때 마당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선생님 계세요? 영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우체부가 서 있었지요. 서울에서 온 등기우편이 있습니다. 우체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영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투를 들고 다시 마당으로 돌아온 영호는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민수에게서 온 거예요. 영호가 숙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숙자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열어볼까요?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내용인지 봐야겠지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은 영호는 안에 든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와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영호와 숙자는 나란히 앉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께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깊이 반성했습니다. 지연이도 매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울고 있습니다. 그날 그런 말을 한 것은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연이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화로 인한 실수였지만 그 실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잘못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다시 가족으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보내는 사진은 3달 전 어머니의 생신에 함께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 가족의 사진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수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영우와 숙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숙자의 70번째 생일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지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억나요? 숙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 같이 행복했던 때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과 현재의 단절 사이에서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민수는 항상 착한 아이였어요. 숙자가 문득 말했습니다. 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변함없어요. 지연이 한 말은. 숙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저도 아직 그 말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영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가요? 숙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같은 생각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가을 햇살 아래 앉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민수의 편지는 그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었지요. 그날 저녁 영호와 숙자는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리였지요. 최 선생님, 이리 오세요. 이장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호와 숙자는 웃으며 다른 주민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그들은 새로운 삶의 행복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지요. 내일부터 도서관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영호가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장은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거예요. 숙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제가 책 정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영호와 숙자는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요. 한편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민수와 지연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 그들은 겸손함과 감사함을 배우게 되었지요. 오늘 편지 도착했을까? 지연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내일이면 받으셨을 거예요. 지연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작은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한다면 언젠가는 영호와 숙자의 마음도 조금씩 열릴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요. 그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두 가정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영호와 숙자는 고향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며 민수와 지연은 서울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지요.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누구에게도 완전한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모두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가족 간의 존중과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요. 가을 하늘 아래 두 가정의 이야기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언젠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지, 그리고 가족으로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